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의 외딴 분지에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접시 라디오 망원경을 건설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500m 구경의 구면 전파 망원경 페스트로 불립니다. 약어 덕분에 다행이고 대부분 이 망원경을 스카이 아이라 부릅니다. 이 별명은 제임스 본드 영화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접시는 지름이 0.5km에 달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석회암 한물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맨 땅에 떨어지는 눈송이보다도 적은 에너지를 지닌 희미한 전파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페스트는 푸에르토리코의 RS-15 천문대보다 대략 두세 배 더 민감합니다. 제임스 본드에 관해 말하면 RS-15 천문대는 50년 넘게 기록을 지녔습니다. 날런동이라는 과학자가 1994년에 처음 제안했고 그는 그 후 2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종이 위에 스케치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천문대로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적합한 계곡을 찾으려고 수백 개의 계곡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금을 요청했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실시간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반사면의 설계를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부 사항이 페스트를 다른 거대 망원경들과도 다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접시는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액추에이터가 패널 아래에 케이블 그물을 당겨서 구면의 일부를 천문학자들이 관측하고자 하는 하늘의 특정 지점을 향한 포물선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30톤 수신기 캐빈이 6개 케이블에 매달려 접시 위에서 매우 정확하게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장비를 만드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요구사항이 따랐습니다. 침묵, 휴대전화, 와이파이 라우터, 자동차 점화 장치에서 나오는 전파 간섭이 페스트가 수집하도록 설계된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30km의 보호된 조용한 구역과 5km의 핵심 제한 구역을 설정해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했고 주변 마을에 살던 약 9,000명의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페이스트는 2016년 9월 개장 후 이곳의 과학 성과로 전파 천문의 일부 분야가 재편성됐습니다. 그 꿈이죠. 1993년 날런동은 차세대 대형 전파망원경 건설에 대해 천문학자들이 논의하는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RS-15 305m 접시는 1963년부터 이 분야를 지배했으며 최초로 쌍성 펄사를 발견하고 지구 근접 소행성도 지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정된 구면 반사경은 하늘 관측 범위와 감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날런동은 중국으로 돌아와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RS-15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500m 접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제임스, 포렉스, 저거 RS-15 맞나요?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아니라면 정말 창피하겠네요. 영국을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요. 골든아이? 아니요. 보리스가 나오는 그거 뭐였지? 그의 것도 금이었나? 황금이었나? 상관없어요. 넘어가죠. 그는 중국 과학원 선임 천문학자였고 평판은 좋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은 너무 야심차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중국은 세계적인 천문학 시설을 건설한 전통이 없었습니다. 날런동의 제안은 아주 간단한 논리에 근거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접시에 조정 가능한 포물면을 형성할 수 있는 능동 표면이 있다면 기존의 모든 전파 망원경을 감도면에서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망원경을 건설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파 관측 장비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매우 약한 신호를 수집합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휴대전화도 페스트의 우주 신호 탐지를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파 소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차단된 위치가 필요했고 대규모 토목공사 없이도 접시를 받쳐줄 수 있는 대략 그릇 모양의 지형이 필요했습니다. 구이저우성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카르스트 지형은 수천 년에 걸쳐 석회암이 녹아 싱크홀과 움푹 들어간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날런동과 동료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런 지형을 조사했고 포장도로 없는 계곡을 도보와 노새로 이동했습니다. 10년 동안 팀은 300곳 이상의 후보지를 평가하며 각 움푹 들어간 지형의 형태, 깊이, 배수, 주변 능선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은 핑탕현 근처의 다와당이라는 싱크홀이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완벽하게 원형이었고 폭이 약 800m에 달했으며 접시를 주변 능선 아래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었고 어떤 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인구 밀집 지역도 몇 시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싱크홀 바닥엔 자연 배수로가 있어 빗물이 반사경 아래에 고이지 않았습니다. 날런둥은 중국 과학원과 정부 기획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페스트를
펄서 물리학에서 노벨 상급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설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에 기여하고 중국을 국제 전파 천문학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시설로 내세웠습니다. 2007년 이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관료적 장벽을 넘어서며 페스트가 제11차 5개년 계획에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약 12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약 7억 위안이 건설 비용으로 나머지는 장비와 초기 운영에 배정되었습니다. 날런둠은 이제 도로도 전력망도 없는 산골 계곡에서 대부분 비와 안개가 끼는 기후 속에서 폭이 500m에 달하는 정밀기기를 실제로 어떻게 건설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토미엔을 건설하다. 2011년 3월 25일에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착공식은 다화당 한물지의 바닥에서 열렸고 첫 번째 진짜 도전은 망원경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계곡에는 들어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전력망과 연결도 되어 있지 않았고 광섬유 케이블도 없었으며 수도 공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도 없었습니다. 망원경의 부품 하나라도 설치하기 전에 건설 인부들은 주변 산을 뚫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했고 현장에 부족했던 기본적인 기반 시설도 구축해야 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모든 것이 더뎠습니다. 이 지역 기후는 거의 연중 내내 폭우와 짙은 안개를 동반합니다. 핑탕현은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가 넘습니다. 대형 중장비는 석회암 경사면에서 자주 진흙에 빠졌고 콘크리트 타설은 1시간 안에 들이닥칠 수 있는 폭풍우를 피해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준비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자 첫 번째 주요 구조물인 링빔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강철 구조물은 한몰지 가장자리를 따라 둘레를 감싸며 지름이 약 500m입니다. 수십 개의 지지 기둥이 주변 언덕에 고정되어 구조물을 지탱함합니다. 링빔은 전체 반사경이 매달리는 고정된 경계 역할을 합니다. 이 반킬로미터 울퉁불퉁한 지형에 수평 정확한 원형 링빔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 초기 정밀도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링빔 설치 후 작업자들은 케이블 네트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면 자체의 구조적 골격으로 링빔에서 뻗어나온 강철 케이블들이 수천 개의 노드에 연결되어 그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노드는 케이블이 교차하는 접점이며 각각의 노드는 결국 반사판을 지지하게 됩니다. 케이블 그물망은 자체 무게로 올바른 구면 형태를 유지하도록 장력을 신중히 조절해야 했습니다. 설치자들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작업했으며 움푹 들어간 바닥 위에 매달린 채로 자주 습하고 안개 낀 환경에서 케이블을 부착하고 조정했습니다. 정말 습하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다음은 반사판 패널이었습니다. 이런 패널이 약 4,450개 정도 있는데 각각은 몇 미터에 달하는 삼각형 알루미늄 판입니다. 작업자들은 케이블 그물망 결합 부위를 볼트로 고정했습니다. 이 작업은 2015년 시작해 2016년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각 패널은 전체 표면이 구형 프로필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일치하도록 위치를 잡고 고정해야 했습니다. 패널에는 빗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는 구이저우의 강수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접시를 둘러싼 언덕 위에는 6개의 타워도 세워졌습니다. 이 타워들은 반사경 위에 피드 캐빈을 매달아 놓는 케이블을 지지합니다. 타워들은 피드 캐빈이 접시의 활성 표면 위 어느 지점이든 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6개의 고정 지점에서 하나의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평평하지 않은 지형에서 정밀한 측량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날런둥은 건강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자주 현장을 방문하며 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작업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썼습니다. 2016년 중반까지 마지막 반사판이 설치되었고 피드 캐빈의 초기 위치 테스트도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5일 페스트가 공식적으로 개장되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축하 서한을 보냈고 망원경은 곧바로 첫 시험 관측을 실시하여 반사경과 수신기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이곳은 다른 종류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핑탕현과 구이저우 성정부는 관광 잔재력을 보았습니다. 망원경 근처에 방문자 센터, 전망대, 천문학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이 빠르게 제안해서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1년 만에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언덕 위 전망대에서 이 접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테넨의 명성이 경제 발전을 이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망원경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신호를 듣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 앞에 몰려든 인파는 돈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차량, 그리고 라디오 잡음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페스트가 실제로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 이 접시는 구형이며 이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구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페스트는 구조물을 실제로 기울이지 않고도 하늘의 다양한 부분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표면은 들어오는 전파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대신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모든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을 한 초점에 모으는 곡선인 포물선 형태가 필요합니다. 파스트의 해결책은 선택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약 4,450개의 삼각형 패널, 이 앞서 설명한 케이블 그물망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아래에는 케이블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2,225개의 액추에이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각 액추에이터는 모터가 달린 장치로 해당 지점을 정해진 만큼 밀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특정 대상을 관측하고 싶을 때 액추에이터들은 구면의 일부를 약 300m에 걸쳐 포물선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그 300m 구간, 이 실제로 전파를 집중시키는 유효 계구부가 됩니다. 나머지 반사판은 기본 구면 형태를 유지합니다. 활성화된 구간만 형태가 변하고 목표 위치에 따라 500m 표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측 중 액추에이터들은 계속 작동하며 지구 자전과 목표 이동에 따라 포물선을 유지하도록 미세 조정합니다. 접시 위 약 140, 160m 높이에 매달린 곳이 피드 캐빈이며 그곳에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 캐빈은 현재 설치된 장비에 따라 30톤에서 33톤 사이의 무게가 나가며 주변 언덕 꼭대기에 세워진 6개의 타워에 고정된 6개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캐빈은 케이블을 다양한 속도로 감고 풀어 움직이며 케이블 구동 위치 조정 시스템으로 접시의 활선 표면 위 어디에나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천체가 하늘을 이동할 때 경로를 정확히 추적하며 변화하는 포물선 초점에 수신기를 계속 맞춥니다. 하지만 케이블 위치 조정만으로는 이 주파수에서 충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람, 케이블 신장, 열 팽창 때문에 수신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오차가 생겼습니다. 피드 캐빈 내부에는 6개 독립 제어 다리를 가진 헥사포드형 스튜어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실제 수신기를 지지하며 6축 전체에서 미세하게 보정해 3차원 이동과 3가지 회전 각도를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시스템이 캐빈을 대략적으로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스튜어트 플랫폼은 마지막 미세 조정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처리합니다.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 페스트는 RS15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능동 표면과 이동식 캐빈 덕분에 페스트는 천정에서 약 40도 범위 내의 모든 방향으로 천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RS15의 V 플랫폼은 3개의 타워에 고정되어 있었고 반사판은 변형될 수 없어서 천정에서 약 20도까지만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베스트는 2배 이상의 하늘 영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70MHz 3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합니다. 주요 핵심 장비는 19개의 개별빔이 장착된 LBAD 수신기입니다. 단일 빔 수신기는 한 번에 하늘의 한 지점만을 가리킵니다. 19빔 시스템은 각 관측마다 넓은 영역을 커버하여 탐사 작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이 수신기는 페스트의 대규모 펄서 및 수소 탐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순수 감도로 보면 페스트는 일반적으로 RS15보다 2~3배 더 민감하다고 평가됩니다. 일부 운용 모드에서는 그 수치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300m의 유효 계구는 RS15의 대형 반사판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페스트의 최신 수신기와 더 낮은 시스템 온도 덕분에 훨씬 더 미약한 신호도 안정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엔지니어링은 한 가지 가정에 의존합니다. 바로 반사판에 도달하는 신호가 지역 간섭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신호가 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 내에서 휴대전화가 송신하면 페스트 수신기에는 수천 광년 떨어진 펄사의 신호보다 훨씬 큰 소음으로 감지됩니다. 능동 표면, 케이블로 움직이는 캐빈, 스튜어트 플랫폼, 19빔 수신기, 이 모든 것이 망원경 주변의 전파 환경이 손상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단순히 몇 개의 표지판을 세우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계곡에서 내보내야 했죠. 2013년 침묵의 대가로 구이저우 성정부는 접시 중심에서 사방 5km에 이르는 전파 제한 구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와이파이 라우터, 전자레인지, 휘발유 엔진 등도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이 규정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24시간 불법 송신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의해 집행됩니다. 5km 반경에
수십 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가족들은 계곡과 언덕에서 여러 세대 살아왔고,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 성 가운데 한 곳에 빈곤한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정부는 망원경이 가동되기 전에 이 구역 내 모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까지 약 9,000명이 이주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에서는 이 과정을 국가 과학 프로젝트와 연계된 생태 이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죠. 주민들은 구역 밖 새 이주 커뮤니티에서 주택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보상금은 1인당 약 12,000위안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약 1,8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어온 집과 농지, 가축을 남기고 떠나야 했던 가족들에게는 그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이주 아파트는 이주민들에게 낯선 도시에 있었고 농사 지을 땅과 일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생활 수준 향상이라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자급자족하던 주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현금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갈등이 뒤따랐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대 500가구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액과 이주 조건의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들은 정부 결정 관련 소송이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법률 시스템에서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공무원이 거부하면 불이익을 암시하며 합의서에 신속히 서명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건이 인간적 대가의 암울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80대 마을 주민 이 이주, 서류 서명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망 사건은 중국어 언론에 보도되고 패스트 프로젝트 사회적 영향 연구자들이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고통 사례는 아니었으나 공식 기록상 가장 심각했습니다. 망원경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 임무도 이주의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파스트는 중국 대중에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도구로 홍보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펄서 타이밍이나 수소 지도 작성 같은 중요한 과학적 주제들보다 훨씬 더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이주된 마을 주민들은 그 슬로건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역과 온라인 댓글에서 회자된 한 문구가 분위기를 잘 나타냈습니다. 외계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전파 정원구역은 지금도 계속 시행 중이며 일시적 공사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원경 운영의 영구적인 조건으로 지방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패스트의 과학적 임무에 필수적입니다. 5km 이내에 있던 마을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구역 밖의 이주 공동체들은 다우단 계곡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게 된 가족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팅탕현은 망원경을 최대 자산으로 내세워 홍보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주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를 결코 들을 수 없는 신호를 위해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 이후에 준공식이 망원경이 바로 과학 연구에 쓰일 준비가 됐음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준공식은 건설 완료를 알렸을 뿐 안정적 운영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패스트는 3년 넘게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 엔지니어들은 능동 표면 보정, 실제 조건에서 피드캐빈 위치 테스트, 수신기 특성화, 원시 데이터를 관측 자료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운용 모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알런둥은 준공식에 참석했지만 그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건설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폐암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까지도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상태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분지 주변 언덕을 오르며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1994년 처음 설계도를 그릴 때부터 이끌어온 프로젝트에서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난런둥은 72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초기 제안부터 부지 선정, 정치적 로비, 자금 확보를 위한 싸움, 건설, 그리고 시운전의 첫 몇 달까지 23년 동안 패스트에 헌신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이 그의 죽음을 크게 보도했고 중국과학원은 그를 패스트의 아버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는 망원경이 처음으로 확인된 발견 성과를 내거나 완전 가동 상태로 선언되는 것을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첫 몇 건의 발견은 그의 사망 몇 주 후에 나왔습니다. 2017년 10월 패스트팀은 새로운 펄서 2개, 즉 규칙적인 전파 펄스를 내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펄사들은 호주에 있는 파크스 천문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발견들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즉, 엔지니어링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능동 표면, 피드 캐빈, 수신기, 데이터 처리 모두가 잡음 속에서 실제 천체 신호를 식별했습니다. 시운전은 2018년과 2019년 내내 계속됐고 이후 다른 문제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페이스트는 인력이 필요했지만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원경은 구이저우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구이양은 차로 3시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대 근처의 주거 옵션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에 보고된 연봉은 약 10만 위안으로 이는 대략 미화 1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파 천문학이나 정밀공학 분야의 대학원 수준 교육이 필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대학이나 연구소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습니다. 남 박사가 사망한 후 천문대는 페스트의 과학 프로그램을 이끌 위상과 경험을 갖춘 수석 과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채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국과학원은 국제적으로 유포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외진 위치, 보상 수준, 그리고 중국과학원 산하시설이라는 제도적 구조가 후보자 풀을 제한했습니다. 접촉을 받았거나 관심을 보인 일부 국제과학자들은 중국과학원 체계하에서의 계약 조건과 학술 출판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우려들은 과학 언론에 보도됐지만 공개 논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천문대는 주로 국내에서 교육받은 젊은 중국 연구원들에게 크게 의존했으며 소수의 국제 협력자들이 이를 보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을 비교적 경력이 짧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는 과정은 기술 시운전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페스트는 최종 국가기술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페스트가 완전 가동되어 정규 과학관 측에 개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운전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첫 관측부터 완전 가동까지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이 망원경은 소수의 팀원, 이미 세상을 떠난 창립자,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과학계의 관심 속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시설로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성과였습니다. 파스트가 가동되자마자 빠른 결과가 나왔고 2020년 9월까지 220개 이상의 새로운 펄사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펄사는 다른 시설로는 그 거리에서 탐지할 수 없는 희미한 천체였습니다. 19빔 L밴드 수신기는 관측팀이 넓은 하늘 영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고 페스트의 높은 감도 덕분에 배경 잡음에 묻혀있던 약한 펄사 신호도 찾아내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펄사는 예상된 수확물이었고 고속전파 폭발은 주목받는 발견이었습니다. 고속전파 폭발은 먼 은하에서 오는 밀리초 길이의 짧은 전파 에너지, 섬광입니다. 이 현상은 2007년 처음 발견됐으며 기원은 아직 일부만 밝혀졌습니다. 일부 발생원은 한 번만 폭발하지만 다른 발생원은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높은 감도 덕분에 이 망원경은 반복적으로 신호를 내는 발생원을 정밀하게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망원경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개별 폭발도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페스트는 FRB12110이라는 알려진 반복 신호 발생원을 관측했고 47일 동안 1600개가 넘는 개별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단일 발생원에서 기록된 폭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덕분에 연구자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세부 사항으로 폭발의 에너지 분포와 타이밍 패턴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과 중 하나로 사이언스와 네이처 연말 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페스트는 펄서와 FRB 분야 외의 연구에도 기여했습니다. 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항소자리 분자운의 자기장이 탐지되었습니다. 이 측정은 매우 약한 평광 신호에 대한 높은 민감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네이처 표지 기사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아레15 천문대가 붕괴되었습니다. 900톤 수신기 플랫폼이 몇 달에 걸쳐 지지 케이블이 잇따라 파손된 뒤 접시 위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이 시설의 안전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레15는 1963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이었으며 그 붕괴로 인해 페스트가 지구상에서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는 유일한 시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펄서 타이밍, 행성 레이더, 특정 탐사 프로젝트 등 아레15의 성능에 의존하던 연구 프로그램들은 이제 유사한 단일 접시 감도를 제공하는 주요 선택지로 페스트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1년 중국 과학원은 처음으로 페스트를 국제 관측 제안에 개방했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은 공식 제안으로 관측 시간을 신청했고 배정은 과학계 심사를 거쳤으나 접근에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문 과학자들은 전파 조형구역 입장,
전 모든 개인 전자기기를 반납했고 관측 기간에는 외부 소통도 제한됐습니다. 제안서는 과학적 가치로 평가됐지만 구이저우 외딴 현금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일하는 것은 일부 국제연구팀의 여전히 현실적 장벽이었습니다. 망원경 생산성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2024년까지 페스트는 900개 이상의 펄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밀리초 펄사로 펄사 타이밍 배열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배열은 하늘 전체에 퍼져 있는 정밀하게 측정된 펄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매우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탐지합니다. 페스트가 발견하는 새 밀리초 펄사는 모두 네트워크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크래프트 탐사, 즉 커맨설, 라디오 천문학 페스트 탐사는 많은 관측과 병행해 계속 수행되었습니다. 크래프트는 펄서트는 펄사를 동시에 탐색하고 중성 수소 가스를 지도하며 넓은 하늘 영역에서 일시적인 현상을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소 지도화 요소는 우주 내 물질의 대규모 구조를 추적하는 노력에 기여합니다. 의시적 현상 탐지 요소는 예기치 않은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하며 이 분야는 전례 없는 민감도의 장비들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이끈 영역입니다. 2023년까지의 페스트는 대형 단일 접시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서 전 세계 전파 천문학자들이 의존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페스트는 건설 예산을 정당화할 충분한 과학적 성과를 냈으며 그 이산이었습니다. 또한 페스트는 인프라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단일 국가기관이 통제하는 시설이었고 아직 매우 젊고 역할을 익혀가는 중인 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과학원이 관측 시간 배정, 업그레이드 자금 지원, 데이터 공유 방식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이제 중국 국경을 훨씬 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작업을 계획하는 모든 주요 전파 천문학 협력체는 페스트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관광,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중국 과학원은 두 가지 주요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19빔 수신기를 대체할 차세대 위상 배열 피드입니다. 위상 배열은 망원경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혀주어 감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더 빠르게 하늘 영역을 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페스트 주변에 배치된 24개 소형 전파 망원경의 고리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간섭계 네트워크로 함께 작동해 현재 페스트에 없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높은 각분 해능, 즉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훨씬 더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편 망원경 주변 지역은 관광 경제로 변모했습니다. 인탕현은 방문자 공원에 전망대를 세우고 현지 관계자들이 천문학 마을이라 부르는 개발의 첫 단계도 조성했습니다. 이를 방문객은 약 2,000명으로 제한되며 관람 전 휴대전화를 맡겨야 합니다. 버스가 계속 도착하며 한때 구이저우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곳은 이제 하늘의 명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텔과 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기반 시설이 확장되고 기반 시설이 확장될수록 라디오 잡음이 접시 안테나에 더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말이죠. 페스트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는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인력 양성 체계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전파 정수구역은 전설로 여겨지지만 관광산업은 매 시즌마다 경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망원경이 세계 최고의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 시설로 남을지 아니면 점차 주변 환경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될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페스트는 현대 생활의 소음 속 미약한 신호를 포착하려 만든 반 킬로미터 크기 장치입니다. 이 망원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날런둥과 중국 정부가 그 신호들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며 다우담 주변의 약 9,000명이 조용함을 위해 이주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이 망원경은 펄서, 빠른 전파 폭발 등 민감한 시설만 가능한 측정 결과로 건설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의 최전선에 이 하늘의 눈을 유지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붓는 것보다 선택과 업그레이드에 더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페스트는 계속 우주를 들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